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애니메이션 복원과 아카이빙이라는 주제로 토크쇼 애니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문화 콘텐츠와 영화를 강의하고 있는 한성대학교 겸임교수 이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토크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요, 올해 23회를 맞은 한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제로 지난 22일 개막을 해서 오는 26일까지 부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한국영상자료원과 협업으로 우리나라 초창기 애니메이션을 특별 감상할 수 있는 윗 비아프 기획 상영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복원 중인 작품들인데요. 어제인 23일에는 엄마 찾아 산말리, 아기 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을 상영했고요. 오늘 토크쇼 애니톡이 끝나면 별나라 삼총사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영화까지 함께 관람하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애니톡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토크쇼 애니톡은요, 한국영상자료원이 복원 작업 중인 한국의 고전 애니메이션을 소개하고 저 우측에 계신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애니메이션의 복원과 아카이빙의 현황, 의미, 그리고 과제 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실 정말 멋진 전문가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먼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애니메이션과의 이정민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국영상자료원 복원팀에 계시는 조혜원 팀장님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이버 이테크의 프로젝트 리더로 계시는 오한기 PL님이십니다.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귀한 것들인데요. 이렇게 부천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본격적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민 교수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 사회를 맡아가지고 좀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 최초의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홍길동으로 1960년대에 개봉한 거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게 최초의 애니메이션인 거네요?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가 지금 그 60년대, 정확히 67년도에 이제 첫 번째 극장 장편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10년간의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광고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광고 애니메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수주가 됐습니다. 이 애니메이션계에. 그것도 얼마나 많이 그 당시에 광고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는지를 가늠할 정도가 가늠하기 어려운데 그 1967년도에 그 홍길동을 만들었던 신동원 감독님이 한 몇 년 만에 한 3, 4년 만에 수백 편을 만들었다고 해요. 광고 애니메이션 혼자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 애니메이션계로 따지면 57년에 처음으로 이제 광고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됐고 67년에 처음으로 장편이 나올 때까지 한 10년간 어마어마한 광고 애니메이션이 제작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분이 바로 이 홍길동을 만든 그 신동원 감독님이셨고요. 근데 제가 사실 외국에서도 이런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를 이야기하면 정말 놀라는 게 어떻게 한국 애니메이션의 첫 작품, 첫 장편인데 이렇게 퀄리티가 높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로 보면 우리가 한중일에 비해서도 굉장히 늦었는데 그 늦은 것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는데 사실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999년에 투니버스가 그 한국 만화 영화 40년사라는 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12부작 정도로 기획을 했는데 사실 그게 완성이 안 됐습니다. 저도 좀 살짝 참여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때는 애니메이션사가 아니고 만화 영화사였어요. 근데 아무튼 1999년이라는 시점이 사실 99년 시점이 되게 이제 극적인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한국 애니메이션사의 최대 그
뭡니까 미스테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90년대 말까지 한국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의 그 하청 왕국 OEM이라고 하는데 그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렇게 기획한 걸 우리가 그려줘서 그냥 납품하는 식의 그런 어마어마한 하청 왕국이었어요. 1,500편을 하루에 1년에 만들면 그 중에 창작이 뭐 10편 정도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기형적인 하청 왕국이었는데 2000년 넘어서면서부터 완전히 이제 그 창작 왕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사의 가장 큰 미스터리인데 제가 2007년도에 그 중국에 가서 한국 애니메이션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발표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발표하는 분이 중국의 거기도 세기상사인데 세기상사 국경의 세기상사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07년입니다. 그 세계 애니메이션 3대 강국이 있는데 그 강국이 미국, 일본, 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사장에 발표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객석에도 한국 사람은 하나도 저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이 미국, 일본, 한국이 3대 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뒤에서 발표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성공 전략이 달랐다는 거예요. 미국은 큰 대자로 성공했고 일본은 작은 소자로 성공했고 한국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뭘까요? 새로운 신자로 성공을 했대요. 근데 이게 2007년이라는 시점이 어쨌든 저한테는 그 얘기가 굉장히 좀 특별하게 들렸는데 완전히 이제 그 한국 역사에서 하청 중심에서 창작으로 넘어가는 어떤 신호탄이 됐던 시간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미스테리,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넘어갔는가에 대한 미스테리를 좀 사실 계속 밝혀야 되는데 그 99년 40년사 이후에 그 제대로 이제 그걸 조명할 만한 어떤 다큐나 이런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두 분 특별히 이제 지금 복원하시고 이런 그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런 과정하고 더불어서 그런 역사를 좀 비춰보는 그런 과정이 같이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두 가지만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애니메이션이 그 미국, 일본, 유럽의 모든 그 작품들의 그 뭡니까 작품 양식을 한국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 혼합된 것이 한국 애니메이션의 창작물의 특징이고요. 일본의 그 뭐 차기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하는 그 코지야마무라 감독이 있는데 그 도쿄여대 애니메이션과 교수고요. 그 사람이 일본 독립 애니메이션의 상징적인 사람인데 한국에 오면 이 한국 독립 애니메이션의 분위기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고 활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감상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좀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복원 작업들이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애니메이션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대단한 발전을 이룩한 것이 한국 애니메이션의 힘이 아닌가. 어떤 새롭고 자유로움이라고 하셨죠? 네, 그것을 앞으로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혜연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현재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고전 애니메이션 복원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복원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그간에는 사실 긍정어 위주의 디지털 복원 사업만이 집중적으로 진행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디지털 미술 사업이 어떤 일환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아카이빙 및 이제 구축 활용에 대한 사업이 작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 체록이라든지 원화의 디지털과 그다음에 아날로그 비디오 테이프 자료의 디지털 변환 작업이 주가 됐다면요. 그 추가적으로 사업 발굴의 어떤 개념으로 올해부터 이제 애니메이션 필름에 대한 디지털 심화 복원이 대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문체부에서 지원을 해줬군요. 그러면은 복원하시는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인가요? 네, 올해 사실 저희가 애니메이션 복원은 저희가 2007년도부터 디지털 심화 복원 사업을 자유롭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까지 긍정화 위주의 복원만 진행이 됐었고
사실 안타까운 점은 사실 2005년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김정희 감독님의 로버트 태권브이 심화 복원 이후에 사실 애니메이션의 시너마 복원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진행을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부처에서 이제 그 영화 상영을 위해서 이제 아기공룡 둘리 어른별 데모이 이제 조기에 복원이 완료되었고요. 그 옆에 계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67년도 작품, 저희 극장 최초의 애니메이션인 신동원 감독님의 홍길동, 같은 해 제작된 호피와 차돌바위, 그리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인 강태훈 감독님의 홍지파치, 흥과 놀고 이렇게 총 5편이 복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한기 PD님께 여쭤볼게요. 네이버에서 디지털 SR 작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왜냐면은 네이버는 하루에 한 번씩 초록창으로 만나는 굉장히 친근한 곳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네이버에서 참여됐어? 하고 굉장히 반가웠는데 PD님 관객분들께 참여하시게 된 계기나 사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영상자료원에서 애니메이션 복원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 작품들은 일단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복원된 작품들이 되게 많은데 작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복원이 미처 안 되는 작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에스프레소 미디어라는 SR 기업과 같이 협업해서 애니메이션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복원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복원을 인공지능이 한다고요? 정말 네. 궁금하네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복원을 하는지 그 복원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한국 영상자료에서는 심화 복원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팀장님, 심화 복원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네, 먼저 그 복원 과정에 대한 자료 화면 조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아날로그 필름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복원을 하는 과정에 대한 간략한 이미지들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초의 아날로그 필름 자료를 일단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 상태의 고전 영화 필름 같은 경우에는 필름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스크래치, 먼지 등에 대한 훼손도에 대한 부분을 스캐너 장비에 걸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손상에 대한 보수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공정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도 많은 그 노하우가 쌓여야지만이 가능한 작업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수가 완료돼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필름의 화면을 스캔하는 스캔 작업과 사운드에 대한 스캔 작업을 하는 스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렇게 사운드와 화면이 스캔된 디지털 자료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그걸로 기본적인 편집을 진행하게 되고요. 영화를 만드는 제작 과정에서 편집이라고 하기보다는 영화의 순서라든지 아니 필름에 있는 후지나 이런 부분을 제거해서 이제 상영본을 만드는 단계의 어떤 점검 차원의 편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편집 진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색 보정 작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색 재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희가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영화를 그 개봉 당시의 어떤 색감을 유지하는 상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색 재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 저희가 사운드 복원을 완료된 거를 종합적으로 합쳐서 극장 상영용 DCP라든지 아니면 MOV, MP4 동영상을 만드는 마스터링 작업을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작업이 완료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자료 내부에서 진행됐던 작업 공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실 아기공룡 둘리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그 5편이라는 작품이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심화 복원을 하는 과정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편수입니다. 그 심화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면 복원에 있는 부분에서는 외주 용역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 과정에서 화면상의 흔들림이라든지 아니면 찢어진 흔적, 그다음 먼지 등 이런 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완료해서 복원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저는 비디오 영상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아기 공룡 둘리의 한 장면이고요. 네, 좌측에 보이는 장면이 필름, 원본 필름을 이제 스캔을 했을 때 어떤 훼손 부위를 표시해 둔 겁니다. 심한 손상 부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먼지라든지 스크래치의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를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일일이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차 복원을 하고요. 프레임 단위로 또 복원을 다 리터치 작업을 거쳐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깨끗한 화면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티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이렇게 보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볼 수 있었던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복원하시면서 특별히 뭔가 고충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애니메이션 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처음으로 자료에서 처음 복원을 하는 과정의 작업이었다 보니까 작업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필름이 마스터 프린트라는 MD 필름 하나랑 영사용 필름 총 3벌이 있었는데 저희가 해상도 가장 좋다고 생각한 오해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좋다고 판단한 이제 마스터 프린트를 이용해서 스캔 작업을 진행했었는데 작업을 완료하고 나서 김수영 감독님을 모시고 최종 기술 시사를 했었는데 김수영 감독님께서 마지막에 끝자가 나오면서 영화가 끝나게 됐었습니다. 근데 감독님 끝이요? 끝? 네, 끝? 네, 그냥 끝? 네, 끝 장면에서 네, 우주 괴물 끝자를 먹으면서 끝나는 걸로 네, 영화가 끝나게 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었는데 감독님께서는 뒤에 이제 엔딩 크레딧 영상이 추가로 있다고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당황을 했었고요. 실제로 필름상에는 그 엔딩 크레딧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했었는데 다행히 영사용 필름 3벌 중에 2벌은 끝자로 끝났었고요. 유일하게 1벌만 엔딩 크레딧 영상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스캔을 추가로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둘을 합쳐서 완벽한 이제 아르구멘 둘리 얼음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찾았으니까 정말 모두가 다 만족하는 엔딩이 나왔네요. 다행입니다. 끝으로 그 괴물이 먹으면서 끝나는 거 그것도 한번 보고 싶네요. 너무 재치가 넘치는 엔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과정들을 관객분들은 보질 못하셨기 때문에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서 그 방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해주신 그 파트별로 계셔가지고 정말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일일이 한 단위 쇼트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복원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고요. 인간 문화재, 장인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귀한 인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영상자료에서는 이렇게 수작업을 통해서 복원을 하고 있는 반면 네이버에서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AI가 복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피엘님 어떻게 된 겁니까? AI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앞서서 보건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원 과정 중에 디지털로 변환이 된 애니메이션들을 저희가 받게 되거든요. 근데 받을 때 소스 파일들은 보통 그 SD급 화질로 저희가 콘텐츠를 받게 됩니다. 근데 SD급은 지금 저희 미디어 환경에서는 되게 화질이 안 좋은 영상에 해당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보통 보는 영상들은 HD급이나 UHD급 영상들을 주로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전달받은 SD급이나 그 이하의 콘텐츠들을 업스케일링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HD나 UHD급으로 업스케일링하는 기술이고요. 업스케일링 기술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 디지털화하면은 결국 이제 영상은 픽셀화 되거든요. 근데 그 픽셀은 이미 되게 적은 픽셀이니까 그 픽셀과 픽셀 사이에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연산된 픽셀 하나 더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도가 되게 좋아지는 건데 그 영상에 이제 추가된 픽셀을 어떻게 알고리즘화해서 업스케일링 하느냐가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의 되게 관건이 있고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영상 자료가 계속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업스케일링을 하다 보면 장점은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 되게 많은 영상들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처 자료원에 보관돼 있지만 그 보존 작업이 진행되지 못한 콘텐츠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업스케일링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좀 있으면
네이버 TV 채널, 그 영상 자료 네이버 TV 채널 통해서도 대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해상도 복원을 해준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인공지능 분야가 이 해상도 복원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나요? 일단 업스케일링이 가장 대중적인 어떤 인공지능이 개입하는 기술 분야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흑백 영화를 인공지능이 컬러라이즈를 해줘서 컬러 영화로 바꿔주는 컬러 애니메이션을 바꿔주는 그런 기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되게 오래된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굉장히 낮거든요. 프레임 수가 뭐 24프레임 이하로 떨어지는 프레임들이 있는데 그 인비트윈 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프레임 그 화면을 다 그 인공지능이 창조를 해줘서 24짜리 프레임을 60프레임으로 프레임을 올려준다거나 그런 기술들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분야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가지고 더 나은 영상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날이 머지 않았네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네, 그렇다면 우리 이정훈 교수님께도 에피소드에 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한국 애니메이션 작품들 복원을 같이 참여하시게 되면서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아, 예. 제가 뭐 참여했다기보다는 이제 두 분이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뭐 좀 보게 됐는데 사실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영상자료원에서 복원했던 그 홍길동이라고 하는 그 국내 최초 한국 최초의 극장 장편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저도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2007년까지는 이게 유실이 됐다. 그게 굉장한 작품인데 유실이 돼서 안타깝게 지금 우리가 그걸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항상 강의에 나오는 그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였는데 저희 한예종의 그 강사 선생님으로 계시던 김준양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지금은 일본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2007년도에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홍길동 원본이 일본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걸 가져오셔가지고 정말로 이제 그 일본에 있었고 그게 홍길동 원본이었고 그거를 다시 이제 2008년도에 복원을 하시면서 그때는 아날로그 복원이었고 조금 전에 여쭤보니까 이제 2016년에 디지털 복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복원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사실은 우리나라 가장 최고의 그 애니메이션계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최초 장편 애니메이션이 일본에 있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제가 사실은 똑같은 비슷한 경험을 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제가 중국 애니메이션 60년대부터 했던 그 수묵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이제 상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97년도에 갔었는데 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그 상해 애니메이션에 대한 스튜디오에 대한 소개였어요. 상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중국 애니메이션의 거의 그 태초의 어떤 모태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일본 사람이 만든 거더라고요. 너무 자세하게 그 수묵 애니메이션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영상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그 상해 애니메이션 재편창, 그러니까 상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가면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97년에 갔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보존된 어떤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중국이나 뭐 우리도 사실 이 보존에 대한 개념이 너무 희박했던 거죠. 근데 일본은 그 부분이 너무 이렇게 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이 보존을 잘 하는 사람들인데 이 차이가 뭘까 항상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인공지능 시대에 뭐 지금 이미 이제 들어와 있다고 보는데 네이버하고 영상자료원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 이제 우리가 오히려 이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복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오히려 일본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뭐 앞서간다는 표현이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이제는 좀 그런 예전에 과거의 그런 과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복원을 해도 아카이빙이라든지 보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큰 교훈이 있네요. 그래서 그 홍길동이 일본에 갔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일본어로 개봉을 한 겁니까? 어떻게 일본에 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에서도 이제 상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뭐 일본 자막판이었는지 뭐 아니면 원본까지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사실은 그것도 이제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 제가 2008년도에 이제 복원이 되고 2008년도에 복원이 막 되던 해에 제가 여기 그때는 피사프였습니다. 부천 국제 학생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2008년에 이제 그거를 복원하면서 이걸 좀 특별작으로 개막작으로 한번 틀어보고 싶다.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여러 가지 벽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걸렸던 게 뭐냐면 그게 이제 가족들하고의 그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가족이 허락을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가족분한테도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뭐 어떤 그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어떤 그 비용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절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정말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또 그 나중에 이제 작업하는 분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노력해 갈 때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아카이빙도 요즘은 이제 좀 상당히 다른 접근들이 가능해진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그 구글이나 이런 데서 뭐 구글 그 맵 같은 걸 만들 때 구글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각 전 세계에 있는 그 일반 사람들한테 일종의 구글 로컬 매니저 같은 지위를 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분권화된 시스템으로 아카이빙을 해요. 아카이빙이라고 꼭 하기는 뭐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분권화된 아카이빙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그냥 계속 이걸 끌고 나가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료원이나 이런 특히 인공지능에서 앞서가고 계시는 이제 네이버에서 참여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반 전체가 애니메이션에 관여하는 모든 분들이 아카이빙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개념을 좀 더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메타버스 환경 뭐 요즘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메타버스 환경 보면 이걸 예를 들면 오늘 이 회의 장소를 통째로 그냥 아카이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실시간으로 완전히 토탈 아카이빙 되는 형태로 메타버스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는데 뭔가 좀 아카이빙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 아카이빙, 이 홍길동의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실된 줄 알았던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홍길동이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사용을 못합니다. 왜? 가족 간의 저작권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 이 저작권 문제도 역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홍길동이라는 작품이 우리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복원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쵸, 팀장님. 그런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상영이 안 된다고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홍길동 관련해서 잠깐 짧게 그 복원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 수출이 된 필름이 발견이 된 거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수출이 되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기존에 원래는 35mm로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발굴된 거는 16mm 튜프 네거티브라는 네거티브가 발견된 거고요. 그걸 저희가 수집해서 작업을 한 과정에서 일본어 서모들이 더빙을 하는 과정이 있었었고요. 다행히 저희 쪽에는 한국어 사운드 필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최종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작은 그 게이지가 작은 16mm에서 35mm로 만들다 보니까 이미지에 대한 어떤 선에 대한 명확도도 좀 떨어지고 색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특히나 셀 애니메이션 당시에 작업 과정에서는 셀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고요. 거기에 남겨진 스크래치를 과연 지워야 되느냐, 아니면 필름상에 남아있는 그 스크래치나 먼지들만 지워야 되냐,
고민도 굉장히 많았었고, 당시에 이제 60년대 저희가 채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살색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다 배색을 했어야 됐고, 뭐 알파 포스터 물감만 사용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동환 감독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번 작업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감독님이 뭐 같이 작업했던 뭐 오피아 차돌바위라든지 말씀해 주셨던 광고에 대한 그런 작품에 대한 색감도 많이 참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데츠카 오사무 감독의 그 작품들도 영향을 신동 감독이 많이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도 전체를 좀 참고 상황으로 작업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오늘 토크쇼를 통해서 정말 많은 어떤 의미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력을 바탕으로 심화 복원, 그리고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복원을 했어요. 그런데 보존, 아카이빙, 그리고 저작권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총망라되어야 우리 관객들한테 상영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건 보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원, 보존, 아카이빙,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질 때 이 문화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정부 차원의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업계의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시사점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영상자료원과 네이버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복원 작업은요, 12월 말까지 다 이루어질 계획이고요. 복원된 작품들은 여기 부천은 물론이고 부산과 광주에서도 특별 상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원을 통해 초창기 애니메이션을 극장에서 직접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팀장님, 12월 말까지 다 정말 가능한가요? 네. 네, 기다려집니다. 피엘님, 네이버에서도 앞으로도 향후에도 함께 계속 참여해 주실 건가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다른 기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이정민 교수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복원과 아카이빙이라는 주제로 애니톡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영상자료원의 심화 복원과 네이버의 AI 복원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의 역사와 의미, 또한 앞으로의 당면 과제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복원 애니메이션 작품 별나라 삼총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도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